일본 대형 은행들이요, 유엔이 주도하고 있는 탄소중립은행연합에서 탈퇴를 결정했다고 국제적인 탈탄소 금융 프레임워크에 속해 있을 필요성이 약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금까지 트럼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이 전 세계 금융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첫 소식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하듯이 석유를 퍼올리고 환경보다는 어쨌든 개발, 이런 데 더 집중하고 있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금융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본이 그걸 잘 보여줬습니다. 일본 대형 은행들이요, 탄소중립은행연합, 이게 유엔이 만든 거라고 해요. 여기서 잇따라 탈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ESG 기조에 상당히 후퇴가 예상되는데요. 일본 은행들이 왜 이렇게 하겠나요? 당연히 트럼프 때문입니다. 일본 은행들이 봤을 때 이 ESG 기조가 후퇴할 수밖에 없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거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소식 처음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대형 금융기관 미쓰이 스미토모 파이낸셜 그룹과 노무라 홀딩스가요, 유엔이 주도하고 있는 탄소중립은행 연합에서 탈퇴를 결정했다고 요미우리 신문, 니혼케이자이 등 신문들이 전했습니다. 이는 일본 대형 금융기관으로서는요, 최초 사례라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환경 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미국 금융기관이 연이어 탈퇴한 것이 일본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유엔 주도의 탄소중립은행 연합이란 건요, 작은 단체가 아닙니다. 세계 40여 개국 1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100개 이상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게 BIS나 몇 큰 국제기구 이외에는 거의 없는데요. 이런 것들에 사실은 환경 의무나 이런 거는 은행들의 이미지나 은행들이 앞으로 해나가는 어떤 자신들의 원칙 같은 걸 밝히는 거기 때문에 탈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의 금융기관은 보수적으로 유명한데요. 이런 보수적인 금융기관이 탈퇴한다는 건 이제 ESG의 시대가 어느 정도 이제 저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미쓰이 스미토모 파이낸셜 그룹은요, 지난 4일에 이 탄소중립은행 연합에서 탈퇴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유를 밝히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기후변화에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주요 배경으로 추정됩니다. 이미요,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미국 은행들이요, 이 연합에서 눈치 빠르게 탈퇴를 했거든요. 미쓰이 스미토모 파이낸셜 그룹은요, 블룸버그예요, 2025년까지 모든 상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요, 실질적으로 제로로 만드는 자체 목표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속해 있지 않아도 지속 가능한 금융 전략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제로로 만들겠다고 하면 그냥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있어도 되는데 탈퇴를 한 겁니다. 이거는요, 미국의 눈치를 많이 보고 미국 은행들이 탈퇴하는 걸 보고 이때다, 괜히 여기 있다가 트럼프에 찍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나온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노무라 홀딩스도 공식 탈퇴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노무라 홀딩스는요, 트럼프 정권이 기후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탈탄소 활동에 대한 기소 리스크가 생겼다라며 각 지역별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더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라고 밝혔습니다. 노무라의 말은 훨씬 더 직접적인 건데요. 오히려 이런 환경 규제, ESG 규제를 지킴으로 해서 트럼프 정권과 이제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러면 오히려 미국의 정책과 반해서 자기가 기소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탈퇴하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좀 더 솔직하게 말을 한 겁니다. 여기서 노무라 홀딩스도요, 비슷한 말을 하는데요. 자체적인 탈탄소 목표는 유지할 방침이고 2025년까지 5년간 1250억 달러, 약 181조 원 규모의 탈탄소 금융을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노무라 홀딩스도 우리가 어차피 하려고 했던 거 그냥 할 거야, 그런데 여기서 빠지는 것일 뿐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은행들이 현재 일본 금융기관 중에는요, 미쓰비시 UFJ 금융그룹, 미즈호 금융그룹 등 4개 기관이 여전히 이 탈탄소 은행 연합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탈퇴 결정이 일본 금융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고 다른 기관들의 추가 탈퇴 여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은행들이 그렇게 ESG 기준을 낮추고 ESG 연합에서 탈퇴하는 것은 트럼프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미국 환경청도 최근에 트럼프식 사상 최대 규제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된 적이 없어서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요, 미국 에너지 산업 활성화입니다. 환경청에서요, 미국 에너지 산업 활성화라고 한다면요, 보통 환경적인 거, 예를 들자면 녹색 에너지, 우리가 말하는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이런 걸
걸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반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조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청정 전력 계획이란 걸 폐기했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대폭 감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걸 없앴으니까 이제 발전소들이 화석 연료를 사용해서 더욱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석유가스 산업 규제를 재검토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각종 석유가스 산업의 규제가 되는 근거들의 부칙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정지시키도록 했고요. 온실가스 보고 의무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오염 방지 기준도 완화했고요. 그다음에 석유 및 가스 개발 폐수 규정도 완화했습니다. 한마디로 화석연료 들어와서 발전할 수 있을 때까지 발전해 바이든 때 만들었던 엄격한 기준은 우리가 더 이상 적용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미국 가정의 생활비 절감을 내걸었는데요.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에 만들어졌던 위험성 판정을 폐기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온실가스를 오염물질로 공식 지정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폐기한 거는요.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발전소 배출 기준, 산업 배출 제한 등의 규제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판정을 기준으로 이런 규제들이 생겼는데 그 근거를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특정 산업에서 기존 기술을 새로운 친환경 고효율 기술로 전환하도록 강제하는 기술 전환 규제도 완화했고요. 미세먼지 환경 기준도 완화해서 미국 제조업 및 중소기업들이 공장을 지을 때 환경 구제를 덜 받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협력을 강화를 하도록 했다는데요. 이 좋은 이웃 계획이란 걸 폐지했다고 합니다. 좋은 이웃이 뭐냐? 각 주가 있을 때요. 옆 주에서 오염 물질을 너무 많이 배출하면 그 옆에 주에서 기분이 나쁘고 분쟁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이웃 계획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서로 이걸 협의하도록 해놨는데요. 그래서 그 청정대기법은 이 좋은 이웃 조항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요. 근데 이거를 폐기함으로써 주 정부의 자율성, 그러니까 옆주에서 분노를 표시하든 옆주에서 뭐 어떻게 하든 말든 이 우리 주에서 알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 각 주 정부가 자기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독자적인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로 와서 공장 지으세요. 옆주랑 상관없이 막 지어도 돼요. 라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리고 석탄재 규제도 개선했다고 합니다. 이 석탄재가 뭐냐? 화력발전소에 생기는 그 잔여물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가지고요. 또 화력발전소를 더 잘 돌릴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런 조치들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했던 제조업 육성,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데 맞춰서 마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 부담 완화, 에너지 산업 활성화, 주정부의 자율성 확대 이런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환경청에서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고 나면 각지에 특히 환경단체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미 어마어마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제 완화는 사실 제가 보기에도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나고 나면 다시 복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막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완화했으니까 이 기준에 맞춰서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되지 했다가 나중에 다시 뒤바뀔 가능성도 높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염두에 두고 이 규제 완화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EU의 러시아 제재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EU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협상을 추진하면서요. 이미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 제재 완화 조치에 대한 리스트도 주고받았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지만 EU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액을 크게 늘린 데 있고 자기들이 평화유지군을 만들겠다라는 것도 해서 지금 가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EU는 러시아에 대한 17차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안건 만들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보도된 걸 보면 러시아 유령 함대의 발트해 항로를 차단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최근에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유령 함대는 보험도 안 들고 그다음에 위치 추적 장치도 끄고 움직이는 큰 낡은 유조선들이잖아요. 그걸 여기서 물리적으로 막다 보면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충돌도 이제 유럽이 각오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유럽연합이요. 17번째 대러 제재 패키지에서요. 러시아 유령 함대에 대한 추가 조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우크라이나의 프라우다가 EU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령 함대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했는데요. 약 600척으로 구성된 그 러시아의 유조선 함대입니다. 사실 우리가 600척이라고 해서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 600척 정도로 러시아가 올리는 수입이요. 수백조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러시아의 전쟁 수입이 되고 있거든요. 이걸 차단한다는 건요. 유가를 밀어 올리는 것도 밀어 올리는 거지만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U가 이 17차 제재에 오기까지 이 유령 함대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확전이 될까 봐. 그런데 이제 EU는 이 유령 함대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지금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17차 제재 패키지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유령 함대를 바다에서 막아 세우겠다라는 데까지 EU가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U 측은요, 발트해를 통과하는 운송 경로는 러시아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유령 함대가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차단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발트해를 통한 러시아 원유 및 화물 운송을 규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번 제재 패키지가 EU 안에서 제대로 이제 합의가 돼서 결정이 될지 약간 의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요. 16차 제재 때도 헝가리가 끝까지 반대를 했거든요. 헝가리는 러시아로부터 우리가 석유나 가스를 받아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헝가리는 칠러로 유명하고 EU 국가 내에서는 헝가리도 러시아와 같은 적이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슬로바키아도 친러 성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은 이 제재를 하려면 전 국가가 모두 만장일치를 이뤄야 합니다. 근데 이 만장일치 제도가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헝가리나 슬로바키아가 이제 구멍으로 등장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협상을 하면서 헝가리의 발언권이 세지고요. 최근에 EU가 6개월 제재 연장을 해주면서 헝가리 때문에 그 3명, 헝가리가 요구한 사람들 중에 3명의 제재를 풀어주기도 했어요. 러시아의 재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7차 패키지는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내용이 담기면 담길수록 통과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재 논의가 어떻게 돼가는지 좀 하나하나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